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대해서는 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조금 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 QCT 회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송영길 당대표에 이어 이재명 후보도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당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에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후보 약속 지켜졌을까요? 잠시 뒤 알아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를 털고 설 연휴 전 상승세 굳히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모와 아내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판단들이 나왔는데 잠시 후 짚어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강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뿌연 시야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안개에 먼지까지 달라붙는 바람에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확보되지 않는 곳도 많았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이 짙은 안개가 거쳤지만 낮 동안에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안개와 함께 엉킨 먼지는 낮 동안에도 계속 말썽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다시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기가 55, 충남이 60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에 두세 배에 달하는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짙은 먼지는 바람을 타고 더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예보 보시면 서쪽 지역은 물론이고요.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까지 먼지로 뒤덮이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이 5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고 부산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8도, 울산은 11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한낮에 1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지나면서 날이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강추위까지는 아니지만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라서요. 오늘보다는 옷차림 다소 도톰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단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QCT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이템 확진자 첫 10,000명대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3,012명으로 처음으로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급증세도 가파릅니다. 직전 역대 최다가 바로 어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확진자 수치보다도 4,000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김부겸 네. 국무총리는 오늘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본격적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했습니다. 약국에서는 지금 자가검사 키트가 동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나갔어. 어쩌다가 하루에 뭐 2개, 3개 남았는데 제보가 있는데 다 나갔어. 없어요. 무조건 안 해준다고 그래서 PCR 검사를 그래서 더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사람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네. 검사 방식이 바뀌면서 자가검사 키트가 약국에서 동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우리가 어제 이 8,500명대가 나왔다 놀랍다 하지만 몇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나 빨리 이 10,000명대에 들어설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이 새로운 방역 체계가 사실 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좀 짧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정작 내가 확진이 되면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아직도 아리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꼼꼼히 좀 다뤄보겠는데 유호정 기자, 일단 제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리면 격리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접종을 완료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접종 완료했다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7일간 격리를 하고요. 네. 미접종자는 10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도 좀 네. 달라졌는데요. 접종자는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증상을 감시하고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에 들어가면 되고요. 미접종자만 7일간 격리를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뭐 백신을 맞은 사람이든 안 맞은 사람이든 이 격리 기간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받는 거, PCR 검사를 받는 게 예전엔 선별진료소 가면 그냥 다 받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바로 이 코로나 검사 방식인데요. 그동안은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PCR 검사, 이 코를 찌르는 검사 있죠? 네네. 이 검사를 앞으로는 아무나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네.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위험군이라 하면 60세 이상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이 검사를 받으라고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은 사람, 네.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선별진료소 가더라도 PCR 검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위험군이 아닌데 난 증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PCR 검사 못 받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이 PCR 검사소 옆에 네. 간이 검사소가 마련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그동안 약국에서 팔던 이 자가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 키트를 받아서 이 관리자 감독하에 현장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검사 결과가 나와서 네. 만약에 이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 그 키트를 가지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에서 파는 키트와 동일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약국에서 본인 돈 내고 자가검사 키트를 사서 네. 집에서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왔다 네. 하면 이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 가면 PCR 검사 받을 바로 수 PCR 검사로. 네, 있습니다. 아. 이 외에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검사 받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의사의 진료 후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 이 진행이 되고요. 양성이 받을 경우 그 병원에서 PCR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검사 자체는 무료지만요. 이 네. 의사 진료비 5,000원이 이 경우에는 청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이 진단 키트로 해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그러니까 무슨 클리닉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내가 PCR 검사를 받고 싶어도 사실 이제는 받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사실 그동안 이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에는 이 방역 패스를 이 PCR 음성 확인서로 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역 패스 어떻게 합니까? 네, 방금 PCR 검사 받기 전에 간이검사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 음성 확인서를 종이로 주게 되는데요. 네. 이 종이가 방역 패스를 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약국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사서 네. 양성 나오면 검사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약국에서 개인이 산 검사 키트가 음성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네. 음성 확인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별검사소에 가서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음성 확인서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병원에서도 이 의사 진료 하에 신속 항원 검사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방역 패스로 대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접종자들은 방역 패스를 얻으려면 선별진료소 옆에 있는 곳에 따로 가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무슨 별도의 이 호흡기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음성 소견서를 받든지 이 두 가지여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역 패스 유효 기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들었죠. 이번에 네. 방역 패스 유효 기간 24시간으로 더 단축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아침 9시에 오늘 오전 9시에 이 음성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9시까지만 내일 아침 9시 1분부터는 나는 방역 패스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딱 24시간은 아니고요. 네. 이 검사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네. 그 시간에서 다음 날 24시간이 되는 날에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9시에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날 넘어서 내일
자정까지는 이 방역 패스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좀 꼼꼼하게 지금 취재를 해서 지금 이 궁금증 없이 지금 날쯤 해소가 된 상황이긴 한데 들어보니까 그럼 이 방역 패스로 쓸 수 있는 음성 확인서 유효 기간이 72시간에서 48시간, 여기서 다시 24시간. 이 점점 뭐 백신을 뭐 안 맞겠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뭐 코로나19 그 확진자가 지금 네. 13,000명이 넘어가고 일부에서는 3월 달이면은 뭐 20만 명이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미접종자를 줄인다는 그 취지,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음성 확인서를 받잖아요. 그럼 내일 밤 12시까지 유효하거든요. 네. 그러면 모레 아침에나 모레 새벽에나 일정이 있으면은 그거는 유효 기간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그 미접종자는 네. 거의 매일같이 PCR 검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코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니까 코가 허를 정도로 맞아야 된다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미접종자를 늘린다는 거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지금 뭐 미접종자가 그 2차가 접종자가 85%, 한 7,800만 명이 안 맞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 접종자는 지금 한 50% 절반밖에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PCR 검사를 맞으라는 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책임지우는 사람을 미접종자하고 자영업, 식당, 헬스, 커피숍 주인한테 다 지금 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덤태기 씌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커피숍에서는 미접종자를 노란 딱지를 붙여요. 커피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 차별이라는 것도 있고 또 미접종자가 임산부라든지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또 가족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공포심 때문에 맞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점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외국에는 엔데믹이라고 그래서 코로나를 풍토병 취급해서 오히려 그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추세인데 우리가 뭐 코로나 확진자를 줄인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자꾸 미접종자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한다면은 이게 코로나가 굵고 짧게 끝나야 되는데 가늘고 길게 계속 좀 오래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좀 걱정되는 면. 그래서 모든 게 미접종자하고 자영업자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정부 조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세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뭐 자영업자한테 책임을 씌운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고 좀 자영업자들한테 지워지는 부담이 좀 큰 상황이다. 이 부분을 정부가 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어조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아이템, 네, 이수아 기자가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했어요.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이번 아이템은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한 이재명입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혁신 방안을 좀 발표했거든요. 네.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입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실망감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네, 이 여의도 정치에 저희가 갇혀버렸다라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에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하기도 했고요. 네.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 3040 장관을 적극 등용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교체를 하겠다라는 말을 꺼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정치 세력 교체를 주장했던 이 김동연 후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쇄신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송영길 당대표의 어제 발표와 좀 같은 결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 후보 조금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이 네거티브는 안 해도 검증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발언했는데 이 모습도 보고 오실게요. 홍보고 헐뜯고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나 비교는 해야 되겠죠? 네. 자질과 능력에 대한 비교, 검증은 하되 불필요한 네거티브 헐뜯기 안 한다. 지금 국민의 삶을 얘기하기도 힘들고 바쁜데 지금 어디 뭐 누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옛날에 네가 뭐 어쨌느니 네가 어릴 때 뭘 했느니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죠. 네. 상대가 열심히 할 겁니다. 네. 헐뜯을 게 그밖에 없어요. 날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 야당은 실컷 해라. 우리는 좀 공약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자질과 능력 비교는 좀 해야지 검증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쇄신안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이 네거티브 부분입니다.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물론 뭐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불과 어제도 윤석열 후보 이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네, 어제 꽤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네. 윤 후보를 비판했죠. 이 경기도 유세 중에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면서 윤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세상이 바르게 바뀌어가야지. 거짓말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해서 거짓말하면 막 넘어가는 그런 존재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겠지요. 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표 찍는 사람인 줄만 알고 이 정치 권력을 자기가 누리는 권세로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하태경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후보의 SNS 글을 공유하면서 이 후보 본인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취급한 건 벌써 잊은 모양이다. 이 후보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쥐닭으로 표현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하 의원이 공유한 이 후보의 과거 글을 오른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글을 좀 보면요. 네. 이 마팔은 쥐나 닭 같은 동물이나 벌레 같은 거 아니면 다 해드린다. 아니면은 뭐 본인이 쥐닭 벌레에 해당하시냐, 왜 부들부들 하시냐 등의 과거 글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네. 이 후보뿐만 아니라 좀 여당 인사들도 네거티브에 참정 중인데요. 네. 이해찬 전 대표는 윤 후보와 전두환 씨의 이름을 합해서 이 윤두환이라는 별명을 언급했습니다. 윤 후보가 그리는 국가가 전두환 씨의 국가와 닮아서 윤두환이라고 부르던데 누가 지었는지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처가 문제 등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가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이 윤 후보가 한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 씨가 본인이 정치에 들어오는 걸 좀 안 좋아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걸 윤 후보가 믿었다면은 정말 저 사람이 바보인가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야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비판하기도 네.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이 비판하면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어쨌건 네거티브 안 한다고도 이 얘기를 했었던 오늘의 이 쇄신안 사실은 어제부터 좀 낌새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제 오후 진행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네. 부분이 그렇게 짚히고 있는 건데요. 이 설 연휴에 예정된 토론회에서 혹시 김건희 씨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윤 후보 측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는 방어할 생각은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천막 당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때 보수 야당 전원이 좀 모여서 같은 옷 입고 석고대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타당한 측면이 좀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도 국민들이 마음을 여실 때까지 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메타버스 일정으로 경기도를 방문할 때도 네. 시민들과 만나서 굉장히 당 쇄신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치를 진짜 바꾸겠습니다. 정치인들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바뀌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진짜로 변하는구나. 지금까지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로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정치 세력의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자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서 내 삶을, 내 미래를 바꿉시다, 여러분. 네, 어제 수도권에 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네.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우산도 쓰지 않고 이 후보 나가서 이 연단에 서서 변화라는 단어를 24번이나 썼습니다. 오, 저희가 세봤는데 24번이었고요. 네. 그만큼 과거 민주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라는 얘기를 심지어 24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 토론에서 김건희 씨 관련한 뭐 배우자 리스크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 녹취 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네, 오늘 발표한 이 쇄신안이 뭐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뭐 이런 쇄신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오전 10시에 이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 여야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이 갖고 있는 의혹들, 논란들 이 법사위랑 관련된 게 상당하거든요. 이수아 기자, 오늘 법사위에서 네거티브 없었습니까? 네, 오늘은 좀 조용할 것 같았는데 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아. 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이 후보가 말한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앵커가 말한 것처럼 이 법사위가 열린 시간이 오전 10시 불과 1시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으로 고발 사주 의혹도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영상도 차례로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여야 의원들의 비방과 욕설이 오가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후에 국민의힘이 논평도 냈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후보의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여권의 이 공세에 후보 따로 당 따로 움직이는 이중 플레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관욱 네. 교수님. 사실 지금 김용민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이렇게 녹취를 튼 건 아마 이 검증 차원이라고 틀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재명 후보도 그래도 검증은 해야 되지 않겠냐, 네거티브는 안 해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디까지가 네거티브고 어디까지가 검증이냐, 이 경계를 잘 잡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애매해요. 우리 정치학에서도 이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네.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실상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문제 삼거나 뭐 이런다 그러면 네. 그걸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뭐 인식이라든가 또는 뭐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하는 거는 평가하는 거는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오늘 저도 이 법사위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네, 네. 거기에 소병철 의원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는 위법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녹취록에도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네. 위법 행위, 불법적인 언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뭐 지금 검찰총장의 상황 속에서 사실상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국감장에서 정대택 씨를 증인해서 뺐다, 우리가 뺐다,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네네. 사실은 이게 다 공무라는 거예요. 검찰총장의 공무인데 어떻게 부인이 다 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 의원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공무상 누설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예컨대 이제 또 기자들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위법이고 불법적인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검증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뭐 과거에 무슨 뭘 했다, 나이트클럽을 갔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생활이니까 네. 이것 자체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네거티브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뭐 녹취록 얘기 안 한다 그래도 네. 그것이 위법 문제, 또 우리 향후에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또 추측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이거는 회자될 수밖에 없고 논쟁적인 어떤 사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계속 이 녹취록 문제는 계속 회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사실 네거티브라는 게 손바닥도 뭐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네거티브인지는 뭐 좀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거티브 안 한다, 야당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반응이 있을까요? 네, 윤석열 후보 반응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제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뭘지 좀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는데 영상으로 보실게요.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입법 독재다, 뭐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소위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그건 뭐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제가 구체적인 걸 지금 판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액면대로 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윤 후보 이 국회 여당이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쇄신을 얘기하느냐, 독재를 펼치다가 쇄신을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좀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쇄신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 또 이양수 대변인의 논평이 나온 부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야당 동참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좀 참여할 수가 없겠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네거티브, 뭐 검증이든 뭐 네거티브든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일단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이 민주당발 쇄신 파장,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뭐 상당히 있을 수도 있죠. 저는 뭐 좀 뜬금이 없는 점도 있고 그동안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민주당이 너무 좀 타이밍도 좀 늦었죠. 선거 임박해서 한다는 모양이 네. 그런 면에서 좀 설득력이 좀 약하고 170석, 180석 되는데 그 세 군데 출마 안 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크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 쇄신 노력, 뭔가 하려는 노력 이거는 또 상당히 정치권에 선거 앞두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뭐를 하더라도 둘을 놓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테이프를 보면은 김건희 테이프, 통화 테이프를 보면은 국민들은 이재명 테이프도 있네. 그거 항상 비교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쇄신안을 내렸으면은 그럼 국민의힘은 뭐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그 해결해야 될 게 당 그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한 건 내분 문제, 내홍이죠, 내홍. 내홍이 저는 두 자로 두어서 내자하고 홍준표 문제라고 봐요. 내자가 이제 김건희 씨가 내자라고 보면은 부인하고 홍준표 후보 문제 그 두 개 문제가 저는 내분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문제 당을 또 앞으로 나가는데 그런 쇄신안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잘못한 거에 반사이익만 노린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떤 그림을 보여줄 건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의 쇄신안을 보면서 그럼 국민의힘은 뭘 쇄신할 거냐를 아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사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도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럼 크게 딱 발표를 하고 좀 이 파장을 좀 충분히 누린 다음에 좀 이따가 발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연달아서 송영길 대표가 어제 발표하고 오늘 또 이재명 후보가 쇄신안을 발표하고 이게 연달아 쇄신안을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의 현재 성적표가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숫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후보 격차 9.1%포인트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44.7%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35.6%, 안철수 후보가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 격차 자체만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 편인데 네. 지난번 조사와 대비해서 추이를 보면은 윤 후보가 5.5%포인트 상승했고 네. 그에 비해서 이 후보는 1.3%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불과 2주 전쯤만 해도 뭐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네. 30% 박스권을 좀 이번 설 전에 돌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민주당의 내부 목표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런 쇄신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이 박스권이 이유에 대해서 이 어제 해설위원께 여쭤봤을 때 해설위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정권 교체론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 외부에서 보는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박스권인지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제도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서울시당 내부에서 좀 진행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최근 화제가 됐던 이재명 후보의 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이런 뭐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에 대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유권자층으로 꼽는 중도 무당층 상당수가 기본 시리즈 탈모 관련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 안에 있는 반응만 봐도 당장은 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게 미래 세대의 빚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아니면 탈모를 해준다면은 사실상 여드름도 미용 부분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네. 또 욕설 파일이 공개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어쨌거나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뭐 이런저러한 이유로 지금 이 최선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 이 아까 쇄신안을 얘기하면서 현장을 좀 강조를 했었어요. 실용도 강조하고 현장도 강조했는데 그래서인 건지 김현 기자, 이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직접 또 광주의 이 붕괴 현장으로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네거티브 없는 현장형 정책을 좀 강조하면서 네. 민주당 선대위와 지도부 모두 지금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광주 아파트 이제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실종자 유가족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사고가 좀 일어났습니다. 네. 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루 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현장을 찾았었는데 이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실종자 유가족과 면담하고 실종자 가족과 면담을 네.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직접 이제 함께 둘러보는 등 일반적인 일단 행동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송영길 대표는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아예 문전박대를 당했다가 이제 실종자 가족들이 그래도 이제 면담을 진행하고 이제 함께 이제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이 두 대표를 향한 실종자 가족들의 어떤 대응이 좀 사뭇 다르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거든요. 일단은 현장 모습 어땠는지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호남에 뭐 이런 거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국힘당보다도 늦게 옵니까? 자기들 텃밭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누가 자기들을 찍어주겠어요? 누가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사고 수습이 중요하고 워낙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사고 막 났을 때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염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쭉 국토부나 보고를 들면서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철저한 만전의 계급을 부탁을 드렸고 우리 이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 최고를 미리 보내서 중앙정부 차원의 수습을 한 다음에 오늘 저희가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환영을 했지만은 네. 송영길 대표에게는 반대로 항의를 왜 했는지 저희가 피해자 가족 측에게 이제 프레스룸 저희가 직접 이제 물어봤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 광주 사고 현장에는 두 개의 이제 피해자 대표 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종자 가족 측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주변 상가 등의 피해가 굉장히 상당했는데 네네. 이 피해 상가 등에도 피해자 대표 측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대표 측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두 피해자 측 모두 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는 굉장히 항의를 거치게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대표 측 이야기 들어보면 정부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장 방문도 야당보다 늦었고 어떤 적극성이 아쉽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요. 방문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는 이 사고에 대해서 야당도 최대한 협조를 좀 해달라. 그리고 야당으로서 좀 정부를 압박해주고 뭐 좀 할 수 있는 걸 좀 다 해달라는 의미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조금 환영을 했지만은 송영길 대표에게는 좀 항의를 했었다. 이렇게 두 대표 측이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네, 김관옥 교수님. 뭐 김현 기자가 뭐 이 피해자 쪽에서 왜 반대를 했었는지도 얘기를 뭐 잘 취재를 지금 김현 기자가 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아닌 광주에서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냥 들어간 저기를 지금 문전박대 당한 게 굉장히 대선을 앞둔 특히 이 시기에 뼈 아프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약간은 감정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현실화가 안 됐을 때 훨씬 더 나쁜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우리가 아까 지지율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오히려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 네. 윤석열 후보는 더 상승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더 떨어지느냐. 네, 네. 이게 MBC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막 거기서 뭔가 엄청난 것이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대에 사실 충족이 못해서. 그렇죠.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기대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인 거고 광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재앙 같은 저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안 가고 이제 간다. 저는 뭐 저거는 충분히 저렇게 항의를 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사실은 이 광주의 이제 피해자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실망감이 더 커지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서 빠지느냐? 호남에서 다른 역대 선거보다도 민주당의 후보로서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면 네. 그것이 또 수도권의 민심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네, 네. 40% 뚫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컸는데 호남의 어떤 지지율이 사실 정체되면서 집토끼가 문제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세게 갔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사실 지도부는 그냥 광주나 전주에 상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원하고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어떤 정책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재정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재점검한다 그러면 다시 반전의 기회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광주에서의 민심은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실망이 크게 따라온 거다라는 이런 뭐 분석이셨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굉장히 지금 새 마음가짐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송영길 대표 휠체어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전박대를 그런 상황이에요. 송 대표 어제 사실 쇄신안 김현 기자 쇄신안을 발표했잖아요. 송 대표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쇄신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이 단독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당내 의견을 고했는데 그래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를 사실 못 짚었어요. 취재됐나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당내 분위기 지금 좋지 않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비장하게 586 용태론 발표했지만요. 지금 네. 호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함께 나도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하고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나서는 의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유일하게 지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사실 이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은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할 때 이미 약속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여서 송영길 대표의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같이 나서는 의원들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민주당 상황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직은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혹시나 또 단톡방에 어떤 글이 올라왔을까 하고 방금 전에 확인했었는데 네. 없더라고요. 아직은 뭐 공개 반발은 없고요. 네. 당원들에게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 대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 그리고 또 설득 이런 과정이 없이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당내 토론과 네. 또 거기에 동참하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토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함께 있는 이 단톡방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이 단톡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용태를 선언한 의원은 아직 없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의원들끼리 지금 토론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국회의원 뭐 개인의 선택을 가지고 뭐 대선 후보인 내가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예상보다는 지금 미지근한 반응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지금 송영길 대표가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이템 누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소식인데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 윤석열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 터는 중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절박함이 느껴진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여유 속에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 내용을 수습한 이후에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 설 전에 지지율 상승세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의 기강 잡기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더 낮은 자세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라고 격려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명 한 명이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마음으로 뛰어줄 것을 호소하는 상황이고요. 또 선대본에 원래 오전에 본부장이랑 실장급 회의 2개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본부장급의 심야 회의까지 개설이 심야 되면서 회의까지. 사실상 24시간 비상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권에서 말하는 이 본부장 리스크 중에 본인 리스크에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뭐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동안에는 좀 길고 직설적인 답변이 많았다면 네. 최근에는 좀 짧고 명확한 답변이 많다. 이런 분위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뭐 상대적으로 약점에 꼽히고 있었던 정책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정책에 집중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 소통하는 측면도 좀 상당히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쇼츠를 통해서도 정책을 네.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그동안 이렇게 쇼츠를 통해서 얼굴을 비췄던 윤 후보가 또 다른 유튜브 소통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헬스 관련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직접 운동을 하며 현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팔 넣으세요. 이제 둘.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좀 괜찮으신 거 같으세요? 네. 괜찮으시죠. 100kg 한번 가보겠습니다. 100kg. 하나. 자. 100kg 넘는 거예요. 둘, 좋습니다. 호흡 좀 마시고. 조금만 해보시고. 조금만 더. 천천히. 하나, 2개만 더 할게요. 하나, 마지막 하나. 오케이. 그래도 회원을 해보셨으니까 그래도. 네, 윤석열 후보 헬스장에 되게 오랜만에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굉장히 소통도 열심히 하고 좀 당내 기강도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본부장 리스크에서 뭐 본인 리스크를 좀 줄이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이 부장의 리스크가 아직 존재를 합니다. 이 김건희 씨 녹취 관련해서 매일 조금씩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 부인 리스크에 좀 공세를 가하고 네. 있는 모습인데요. 좀 새로 제기된 의혹부터 짚어보자.
보자면 열린공감TV 측에서 이 건진법사 전모 씨와 이 김건희 씨와의 인연을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김건희 씨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의 명함에 이 전모 씨가 고문으로 직함이 되어 있는 이런 명함을 공개를 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이만큼 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짓 해명 아니냐라면서 공세를 여전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사실 녹취가 다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뭐 곧 공개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과 뭐 언제 한다 나온 게 없나요? 네, 설 연휴 전에는 입장문이 나와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녹취록과 관련해서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좀 마무리되고 입장문을 내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전에는 입장문이 나와야 된다. 박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김건희 씨 관련한 리스크가 뭐 녹취 부분이 요즘에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허위 이력 논란도 있습니다. 이 허위 이력 논란 관련해서 교육부가 또 직접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특정 감사 결과, 국민대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김건희 씨가 이 견임 교수 임용 과정에서 이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윤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겸임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면접을 거치도록 한 국민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모 씨가 제출한 지원서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심사 부실이 확인되었는데 국민대에 김모 씨의 임용 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뭐 임용 취소 등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개인을 향한 표적 감사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이중잣대다라는 반발을 하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교육부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국민대 교수건입니다. 근데 이 건 말고 수원여대 교수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원여대 채용과 관련해서 과거 이제 윤 후보 측은 이 채용 자체가 이력서 자체보다는 이 교수의 추천이 중요한 특채 채용이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원여대 총장이 이 김건희 씨 채용이 특채가 아니다, 공채다. 특채가 아닌 공채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여기에서도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김건희 씨 관련한 이런 논란들, 의혹들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사실 악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인간사 사용지 마라고 윤 후보한테 뭐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제 보면은 이 윤 후보의 장모, 이 장모가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인 리스크에서 악재가 있었다면 장모 리스크에서는 좀 호재가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 후보의 장모의 항소심이 어제 열렸는데요. 어제 2심 재판부가 이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어제 이 최 씨 측 변호사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은 그냥 있는 기록을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여 결론을 내렸더라면 되었을 것을 특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심지어 많은 왜곡, 일부 증거를 굳이 기록에서 빼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네, 뭐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상고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장모가 이 무죄를 받은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법정 구속까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소심 2심에 가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 분명 재판부의 판단이 뭐 다르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다른 겁니까? 네, 일단 검찰은 최 씨가 이게 불법인 걸 알고 운영에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빌려줬고 이 돈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공동이사장에 취임을 했을 뿐 운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라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2심 재판부는 이 최 씨가 수익 분배 방식이나 계약 내용 등을 네.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뀐 상황이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 중에서 사실관계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 상고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상고를 한다고 하면은 이 대법원 결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앞에서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씨 배우자 관련 리스크가 이 매일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게 글쎄요, 이게 다 뭐 혹자는 이게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 내분이 심했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랑 갈등. 그게 어느 정도 그 수습 국면에 들어간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여러 가지 좀 이 타격을 좀 많이 입는 거 아니냐. 새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박스권에서 지금 맴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도 올라가는데 윤석열 후보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지금 이 지지율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좀 그런 면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악재 특히 부인 지금 장모에 관해서 지금 재판 하나가 뭐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유리한 국면입니다만은 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악재는 좀 많죠. 근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부인 뭐 수원여대 겸임교수 그리고 국민대 겸임교수 정식 교수도 아니고 겸임교수거든요. 그리고 잘못한 건 물론 처벌받고 비난받아야 되고 지지율에 반영돼야 되지만 그러면은 조국 딸 조민은 아직도 지금 의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치했나요? 그리고 가천대 뭐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표절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조치 없잖아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국민들이 좀 두 개를 놓고 보기 때문에 하나를만 보고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관옥 교수님은 아까 MBC 녹취록 얘기했죠. 거기에 네네. 대한 뭐 역풍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반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을 또 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김건희 씨 녹취록이 한 방에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은 상당히 경악스러울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적적으로 쌓여갈 겁니다. 오늘도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샤머니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라는 칼럼을 씁니다. 청와대로 가는 거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무속 신앙이 뼛속 깊이 박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사실상 저는 이런 어떤 흐름이 뒤바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아이템 사실 이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지상파 3사의 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에 대해서 낸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현 기자, 그럼 이제 양자 토론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 방송 중에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예정이 됐었죠. 설 연휴에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됐던 이 양자 TV 토론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이 양자 토론 방송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었는데 네. 법원이 조금 전에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요. 네. 이 TV 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 설 연휴에 이 TV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손을 들어준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네, 재판부가 이제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네.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 TV 토론이 이번 대선에서 첫 TV 토론인 점과 네. 그다음에 이번 이 TV 토론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 진행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TV 토론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좀 올바른 선택권을 위해서는 언론의 재량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힌 상황이고요. 일단 양당의 상황이 지금 계속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일단 양당은 토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가 지금은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이제 이 관련 입장을 낼 예정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전에도 뭐 이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해도 네. 다자 토론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는 이 다자 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또 선결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저희가 주목이 계속 되는 부분인데 들어오는 소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안철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속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현 기자 좀 발빠르게 지금 취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 이 설 연휴 동안에 하기로 했었던 양자 TV 토론이 지금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여야 다 이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양자는 지금 파토가 났는데 그러면 이 설 연휴 내에 토론이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뭐 방송사 협조만 하면은 네. 시간은 지금 편성이 되고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의자만 2개 더 넣으면 돼요. 하나는 사자로. 안철수 후보 의자랑 하나는 심상정 후보 의자 네, 네. 2개만 더 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정책 토론회를 지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좀 네거티브 역대 가장 높은 비호감도에다가 네거티브 상대방에 향해서 공격만 해서 진짜 육성으로 저 사람 생각이 뭔지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래서 시청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이번에 오히려 저는 이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약간 좀 안철수 후보 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못했죠. 왜냐하면 단일화하는데 토론회 하다가 혹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나중에 손잡고 가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대장동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론회에서 그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명이 오면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좀 산만해지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4명이 오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국민이 4명을 놓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4명이 선관위에 또 자격도 충분히 있고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거는 정치적인 승리다. 네. 명분, 실리 다 승리다. 나 왜 뺐어? 했는데 그걸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진 건데 법원에서 네. 저는 작지만은 큰 승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아마 그 선거 이후에 그 구도 개편도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께서는 의자 2개만 더 넣으면 된다. 뭐 문제입니까? 이 설 연휴에 사자 토론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실 사자 토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김관욱 교수님, 네. 사자 토론을 했을 때 뭐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빼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 이 두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이득일까요? 사자로 가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단일화의 경쟁은 네.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내가 단일화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더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1대3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집중포화에서는 약간 벗어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TV 토론의 목적은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건이 두 분도 충족이 되거든요. 안철수, 네.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 유력 후보들을 다 갖다 놔야만 왜냐하면 그분들 합쳐도 한 20% 되잖아요. 크게 그쵸. 본다 그러면 심상정 그다음에 안철수. 네. 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럼 대표성이 이 TV 토론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결정은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에선 이재명 후보가 뭐 더 유리할 수 있다 사자를 갔을 때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이건 안철수 후보의 큰 승리다라고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승리를 한 안철수 후보의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현 기자. 안철수 후보 지금 딸 안설희 씨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설희 씨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서요. 지금은 네. 자가 격리 중인데
이 자가 격리 중에 유튜브 채널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아빠의 이제 선거 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안설희 씨의 유튜브 등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UC 샌디에고에서 포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론화학, 계산화학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정치인 안철수보다는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아빠로서 어떤지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아빠를 오랜만에 직접 만나 뵈니 너무나도 피곤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버지 좀 일정들이 좀 줄여졌으면 해요. 지금 되게 중요한 기간이긴 하지만, 네, 아버지 건강 상태가 좀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네. 네, 안설희 씨 그 자신은 이제 아빠 정치인 안철수보다 아빠 안철수를 조금 보여주는 모습에 치중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집에서 가끔씩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안설희 씨가 이 노래 아빠 자랑을 좀 하면서 네. 이 안철수 후보가 그 직접 작사 작곡하고 지금 2030에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래도 이제 직접 불렀다고 하는데 이 모습도 같이 공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모습도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저는 노래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노래를 듣고 이 정책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연습하세요. 오, 새로운 삶, 라라라라라라라라.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회의 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 아쉽게도 노래는 아니고 뭔가 나레이션 같은 그런 부분만 좀 짧게 들었는데 이 안설희 씨의 판단이 객관적이었는지 팔이 안으로 굽은 건지는 이 향후 이 공개되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이 오늘의 탑 기사, 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이제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걸 또 잘 알려야 될 의무가 언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의 탑은 이 코로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